이번에 중민재단 창립 10주년 네. 학술 세미나에서 이제 젊은 여성에 주목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그 성명 정치의 변동 주체로 젊은 여성을 이제 호명을 하셨는데 그 젊은 여성이 주목한 이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명 정치와 젊은 여성 주목을 했는데요. 생명 정치에 주목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이제 위험 사회가 되고 있다. 위험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 위험이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지구적인 문제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간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짧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코로나19 이런 질병들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 그리고 코로나19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겪었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위험들이 있었죠. 세월호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이러한 그 일들이 위험이 왜 일어났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급하게 근대화를 하면서 압축적 성장을 이제 단시간 내에 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형은 많이 커졌지만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갑자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19에도 보면은 여성들 피해자가 훨씬 많고요. 또 이태원 참사에도 보면 여성 희생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명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그런 화두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생명 정치에서도 여성이 젊은 여성이 중요한 주체가 이제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중민재단에서 이제 글로벌 서베이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결과 안에서 이제 젊은 여성이 확실히 눈에 띄는 다른 변화들을 이제 목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 글로벌 서베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2030 여성들이 어떻게 그 이전 결과랑 다른 변화를 보였는지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급진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안감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사회적 불안감, 개인적 불안감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적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런 사회 경제적 기반 그것에 많은 불안을 느끼는 그런 여성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재 자체에서 오는 그런 실존적인 불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게 나타났지만 한국에 서울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여성들이 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그 경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진적인 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급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길리간의 그 하인츠 딜레마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해요. 하인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하인츠라는 사람 아내가 매우 아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약이 약국에 있지만 그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남자아이, 여자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들은 사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무조건 깨고 들어가서 훔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자아이들은 아니다. 깨고 들어가서 훔치면은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내를 보살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상당히 급진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했고 여자아이들은 상당히 온건한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서베이를 해서 보니까 이게 아주 정반대로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예외적 조치를 해도 괜찮으냐라고 했을 때 예외적 조치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시설을 폐쇄한다라든지 격리 조치를 한다라든지 이동을 금지한다든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통제를 이제 법의 그런 구속 없이 법의 제한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예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조치에 대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수용을 하는 정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더 급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급진적 변화라고 말씀드린 이것을 이야기한 거고 길리간이 말했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성들의 그 급진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018년 미투 뭐 여러 가지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직접 여성들이 나서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서 주체로 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실제로 그런 변화의 주체로 나서는 여성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오랫동안 이제 여성학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요. 제가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989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했어요. 그럴 때만 해도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면 무조건 쉬쉬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했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도 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순결이라든지 정조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것이 한번 깨지면 뭐 결혼도 못 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그런 걸 한번 당하면은 절대로 이제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제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아 이게 다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 다 말하고 시시콜콜 다 말하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 이런 여자들도 다 당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여성들이 다 놀란 거죠. 이게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다 당하는구나, 여성이라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결집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역 사건 2016년에 그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에 어떤 여성이 강남역에 내려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어떤 남성한테 이제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보도가 됐는데 여성들이 그 보도를 보고 젊은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게 나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공감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추모의 물결 일어나고 포스트잇도 갖다 붙이고 꽃다발 놓고 막 굉장히 이 목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페미니즘이 리부트 됐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격세지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렇죠. 89년이면은 제가 일본 형사정치연구원에 계셨을 때 이제 그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거고 그때는 성폭행 뭐 이런 말도 없었던 그 시절이죠. 그때 저한테 그게 이제 그 국책 연구기관이잖아요. 저한테 그때 어떤 연구를 하라고 했느냐면은 강간과 강도죄를 동시에 하는 소위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가정 파괴범이 뭐냐면은 강도를 하러 와서 강간을 하면은 아무도 신고를 못 한다. 그래서 강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강도한 다음에. 그래서 이름이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 집안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연구원에서 저보고 그 가정 파괴 사범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지금 퍼져 있는 숨어 있는 성폭력이 너무 많은데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이렇게 이제 다시 역제안을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던 연구였군요. 네. 코로나19가 어떤 것이었길래 여성들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좀 변화했다 이렇게 좀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딱 코로나19만으로 이게 딱 하기는 어렵겠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났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이 예컨대 이제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할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이게 누구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아주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나 외롭고 고립감을 많이 느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IT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불법 촬영, 사이버 성폭력 이런 것들이 아주 범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면서도 그런 걸 막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도 이제 굉장히 개인화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남자들도 굉장히 개인화가 많이 진행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마 여성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고방식이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개인화가 일단 많이 되었고 고립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내가 이제 여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이 더 많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그 글로벌 서베이에서도 사실 개인화 예. 지수도 높았지만 공동체 지수도 굉장히 높았다는 게 특이한 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예, 들더라고요. 연구 이제 끝에서도 열린 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서베이 결과에서 개인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뭐 이미 좀 예상되는 부분이었는데 공동체 지수도 동시에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정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더 높으냐 적으냐 낮으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다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2012년에도 개인화 연구를 했어요. 네. 이 똑같은 비슷한 문항으로 했는데 그때는 한중일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중일 중에서 일본이 개인화가 1등이고 한국이 중간이고 중국이 제일 뒤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21년에 한 연구에서는 보니까 한국이 33개 도시 중에서 거의 1위에서 4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일본은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엄청나게 개인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개인화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되면은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부 각자 도생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가 약화가 되겠죠. 그래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 또 공동체만 이제 활성화가 되고 개인의 권리가 이제 무시가 된다면 또 이제 굉장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이제 그런 사회가 되겠죠. 개인의 자유가 억눌리는 이런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일부 나라에서는 이 둘 다가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특이하게 참 생각하고 보았는데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그런 어떤 이제 열쇠를 열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그것이 이제 되게 궁금한 것인데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픈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물론 병원에 가고 하겠지만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볼 때 복지국가가 안 된 나라에서는 가만 놔두겠죠. 그냥 방치. 그러니까 벌거벗은 삶으로 놔두는 거. 근데 복지국가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뭐 요양사를 파견해서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가고 관료제도 좀 더 커지게 되고 인력도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또 전달 체계의 문제도 있고 하면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관료제만 비대해지고 사실 이 가족에게는 그 개인 한 사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가족 전체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랑과 배려와 친절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한 그냥 사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구의 복지국가가 거의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형식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셈인데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국가가 개인에게 지원을 하기보다는 그 가족이나 공동체에다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예컨대 요양사를 이제 제3의 요양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요양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돌봐주고 국가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랑과 관심과 배려 속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또 이제 돌봄도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개인화도 되면서 공동체도 활성화되는 이런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에 보면 개인화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혼자 사는 가구가 많습니다. 네. 1인 가구가. 근데 1인 가구에는 아무도 없어요. 돌봐줄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은 뭐 예컨대 이제 제 주위에도 보면 나이가 드신 그 어르신들께서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산다 하는 뭐 이런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분이 꽤 있어요. 새로운 가족 형태. 그렇죠. 새로운 가족 형태로.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남편도 여의고 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 돈 조금씩 모아서 같이 집 하나 사가지고 같이 살자. 이런 이제 그 경우도 있고 사실은 또 이제 뭐 결혼을 안 했지만 동거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공동체를 지원해 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지역 공동체 같은 데서는 노노케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한 노인이 좀 병약한 노인을 돌봐주고 거기서 이제 서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모습들이 좀 개인화와 공동체가 함께 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로 또같이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그 어린이 아이를 이제 뭐 아이돌봄이를 그 가족 중에 뭐 그러니까 보통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주를 네네네. 돌봐주고 있는데 그러면 예.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이돌봄이로 아, 예, 맞아요. 임명을 해서 네네. 돈을 뭐 한 달에 30만 원 주는 네네네. 방식의 제도를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도입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럼 지역 그런 공동체도 좀 유지하면서 돌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네네. 실제로 그렇게 실현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거네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한중일 비교 연구를 이제 했는데 네. 그 일본이나 중국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노노케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나온 네, 거예요. 네. 지역 공동체에서 그 건강한 노인이 이제 병약한 노인을 이제 돌봐주고 공동체로 같이 사는 그런 것이 있고 중국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사구라고 있어요. 어떤 조그만한 지역 공동체인데 그거를 하나의 뭐 사회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가에서 나서서 아주 조례까지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이제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건이나 무슨 복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이제 도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사례가 있고 그게 이제 적용이 잘 된다고 하면은 매우 좋은 사례가 아닐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보건복지의 틀을 이제 새로 짜는 셈이 되겠죠. 네. 예. 사실 말로 이제 들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우면서도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기에서는 아까 협치도 얘기하셨고 공동체 말씀도 하셨지만 굉장히 양극화된 상황에서 뭐 그 갈등이라고 할까요?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 양극화 그게 세대가 되기도 하고 성별로 남녀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번에 젊은 여성들이 더 급진적이라고 했지만 남성들과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줄여 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 사이의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생명 정치에 관해서는 젊은 여성들이 훨씬 더 이제 적극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젊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 소위 이제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호칭은 정치권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호명이 아니고 사실은 젊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이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쪽 다 어쩌면 사회에서 지금 막 출발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취업의 어려움,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 뭐 아기 낳지 못해서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또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이대남들은 이제 뭐 어떻고 이대는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 정치에 관해서 보면은 여성들이 생각보다 더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젊은 그 청년들, 네. 여성 남성을 가르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이 그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그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렇게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 협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중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잖아요. 네.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서로 이제 다른 점을 확인했지만 공통점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떻게 좀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서로 이제 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을 어떤 물꼬를 어떻게 틀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남성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것이 있고 여성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페미니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페미니즘에서도 좀 더 폭넓은 그런 어떤 많은 여성을 끌어다니면서 동시에 남성들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제 것을 좀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들도 사실 이대남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온건한 사람도 있고 아주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남성들 중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남성들이 말을 했을 때 너무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것이 이제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가면 점점 더 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치 얘기를 조금 하자면 지금 정부는 사실 협력해서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조금 가르는 이 사람은 이렇고 뭐 이대남은 어떻고 이대녀는 어떻고 이렇게 좀 갈라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경청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그런데 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여가부 폐지라는 것을 이제 딱 결정을 지어놓고 그쪽으로 다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그쪽의 논리가 이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네. 하는 얘기잖아요. 그 논리 위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구조적 성차별이 없느냐. 저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30여 년간 했던 그런 연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여성가족부고 뭐 여성위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여성을 이제 위한 어떠한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여성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부처마다 이제 여성정책관을 이제 배치를 해서 5명의 여성정책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서로 다른 부처 안에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가부를 만들자. 여성부를 만들자. 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거를 해체시키자 그러면은 그래서 각 부처로 다시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큰 문제다. 왜냐하면 여성의 삶이란 것이 이렇게 딱딱 분리돼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하면 저기서 삐딱하게 다른 걸 하고 여기서 이거 하면 저기서 삐딱하게 다른 걸 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복잡해진다. 또 여성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육아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무슨 가족도 건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부가 하나의 그런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필요한 상태다. 그럼요. 구조적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뭐 이런 거를 들 수가 있겠죠. 지금 자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이제 같이 이제 원서를 냈어요. 네. 그러면 기업은 누구를 뽑느냐? 남자를 뽑죠. 여성 채용을 기피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더 심해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사람을 많이 해고해버리고 안 뽑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심해졌고 또 코로나19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 거리두기 뭐 격리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에 못 가고 노인들이 복지관에 못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짐이 다 어디에 떨어져요? 엄마 어깨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애기도 보살펴야 되고 부모님도 보살펴야 되고 일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또 여성들은 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게 이제 IT로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아직도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분은 컨트롤 타워로서 그 네. 역할을 아직까지는 해야 한다. 그렇죠. 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사실 중민재단이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해왔던 일이 이제 사회적 대화, 뭐 중민 사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사회적 대화, 협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연구를 해오셨던 거잖아요. 뭐 그동안의 성과를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중민재단이 이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중민재단은 10년간 이제 그동안 주로 연구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연구도 하고 무슨 위험 사회 연구도 하고 사회 협치 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중민, 주주, 직원, 공생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최근에 너무나 사회가 양극화가 되는 게 심해졌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사회에 참여해서 실천하고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하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이런 사회 포용 대화, 세대 공감, 사회 위험 파수꾼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이제 잘 많이 진행은 못했지만 사회 포용 대화 같으면 예컨대 이런 걸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 예컨대 확진자, 어떻게 아프게 됐고 어떤 격리 과정을 거쳤고 그동안에 어떤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데 어떤 불편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제 결국 나아서 돌아오게 됐는지까지 그 과정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런 거를 비디오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사회에 알리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청년 예술가들 갑자기 이제 공연 그런 기회가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거며 어떻게 그동안 견뎌왔으며 뭘 준비해 왔으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들어보는 이런 시간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대 공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그 공동체 얘기를 했지만 공동체 중에 제일 기본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와해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자식이 부모하고 말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부모에 대해서 알아낸 거를 좀 글로 써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장학금식으로 이제 돈을 주고 지급하면서 이제 격려를 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고등하고 경북여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을 대상으로 그런 게 있고요. 위험 파수꾼은 사실 이제 위험이 많이 일어났을 때 저희 2015년에 이미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뭐 밤길에 이제 안전하게 집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심 귀가 뭐 돌봄이 스카우트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말하자면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감지하고 시민 모두가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다 일일이 다 정부가 나서서 다 하려면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런 거를 하고 정부에서는 뭐 가끔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거나 장려를 해주면 그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위험 파수꾼이라는 이제 그걸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2015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이제 해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뭐 교육도 시키고 이제 같이 이런 아이디어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유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럼 같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채용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죠.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네네. 그게 재능 기부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이제 헌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겠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공동체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주민재단은 이렇게 사회적 대화, 뭐 공동체 활성화 이런 거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좀 활동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책도 이제 내셨으니까 투병기를 네. 이제 정리해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투병기라 그러면은 좀 읽기가 되게 아픈 얘기 뭐 이런 거니까 좀 읽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따뜻한 얘기였고 저는 뒤에 이제 회복하시는 내용 그것들이 확실히 더 좋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겪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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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려움을 느끼셨던 거잖아요. 이제 네. 교양보호사를 찾기도 힘들고 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돌봄 케어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굴러가기가 되게 어려운 네. 네. 부분을 이제 겪기도 하셨고 네, 그렇죠. 제가 직접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민재단에서 세대 공감, 위험 파수꾼, 그 사회 포용 대화 이런 것 중에 이제 환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상운동 증후군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아팠고 네. 그때 이제 물론 의료진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사실 가족의 도움과 사랑 또 가까이 있는 그 친구들의 그 위로의 한마디 이런 것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되어서 제가 이제 그런 그 공동체를 한번 만들고 싶다. 북 콘서트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KBS 라디오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이제 네. 남편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그 투병 간병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아팠는데 지금 완치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전화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로 이제 해서 카페를 마련해서 지금 카페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프셨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곁에 계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 아, 그럼요. 어떤 도움을 주셨었나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위안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느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는 그런 이제 느낌.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혼자 있고 옆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러면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거기다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막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면은 거의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격려의 말을 해주고 나가자, 뭐 산책하자, 이거 먹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의료진도 의료진이지만 가족의 보살핌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꼭 이제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환우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두 분은 되게 연구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고 제 양양의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CC셨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평생 인생의 동반자이자 학술적으로도 연구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어떤 분이신가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연구는 사실 서로 이제 교수로 지내는 동안은 서로 다른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게 업적을 내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른 연구를 했어요. 다른 분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같은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그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이 주목하는 이번 이제 연구 결과를 놓고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그럼요. 주셨나요?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아픈 피드백도 주시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럴 그리고 때는 좀 이제- 밉잖아요. 근데 서로 그렇게 합니다. 서로. 예. 사실 이제 제3자가 하기 어려운 말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놓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절대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상처 안 받죠. 좋은 동반자를 만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 남편이 네. 그 이게 저에게 그 아플 때 그렇게 잘해주게 된 데는 좀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이제 조금 남편이 네. 썼는데 네. 사실 뭐 제가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도 사실 뭐 네 몸은 네가 알아서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우리는 전부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주의인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너무나 늦게 깨우치고 굉장히 이제 그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좀 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책에도 이제 그렇게 하고 결심을 하고 저를 아주 이제 돌봐준 거죠.
제 2권도 또 나옵니다. 12월 초쯤은 나올 것 그럼 같은데 이번에 주제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1권 이제 투병기에서는 그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기까지만 썼거든요. 후속은 이제 걸으면서 제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런 거를 이제 썼어요. 제가 이제 막 그 평생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네. 그거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걸으면서 꽃 이름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도 모르고 꽃도 모르고 그래서 봄에 막 이렇게 버드나무가 막 이렇게 새싹이 돋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감탄하고 오리떼가 막 이렇게 헤엄치는 거 보고 새끼 오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제 병이 낫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자연을 보고 걷고 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조금씩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미리 써놓은 것이지 그때 써놨던 것이지만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같이 넣기가 어려워서 이제 뒤로 돌린 거죠. 이제. 사실 지금의 모습은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아프었다는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혈색도 너무 좋으시고 걷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시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건강을 다 회복하신 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완치됐냐?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을 못 잔 것이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잠을 먹어야 잠을 자고 제가 아픈 도중에는 약을 먹어도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매일 제 발을 이제 세족을 해줬어요. 뜨거운 물로.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완치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 저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완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아직은 조금 그래도 약을 먹지만 그래도 지금은 잠을 잘 주무시고요. 예, 약을 먹고 자니까 잘 자죠. 그리고 이제 피곤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떨림이 나타나죠. 그 은퇴 이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계속 꾸준히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계세요. 아플 동안 쉬었죠. 아직 아프시다고 했지만 또 아픈 와중에도 계속 발표하셨고 2019년에도 또 아픈 와중에도 발표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하셨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떨면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꾸준히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좀 이제 느리지만 천천히 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고 싶은 게 지금은 뭔가요? 저를 돌아보는 글을 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인터뷰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